사음점을 낳았는데 멍이 들어갖고 이렇게 돌파리 소리 듣고 이러거든요. 거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침을 제대로 이렇게 방광살을 낳았는데 침이 그 손잡이까지 깊게 넣었는데도 여기 다 돌아가더라고, 옆으로 또. 예. 그런 게 이제 좀 저희들 배운 게 없어서. 우선은, 침은 무조건, 우리가, 침체 말고 침이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라면, 가능하면 한 5분의 1 남기고는 다 넣고 있는 게 좋죠. 보사침 같은 거. 끝까지 넣는 건 좋지 않고, 한 5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놔두면 좋은데, 왜 이렇게 놔두냐면, 결국 침이, 이게 끝까지 집어넣으면 계속 안으로 밀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체가 피부를 막아서서 그렇지, 계속 안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려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침은 살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살만 땡겨가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 끝은 살짝 침체에 붙어 있는 침 끝을 5분의 1 놔두고 꽂아 놓는데, 요렇게 놔두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호흡을 통해서 침이 바깥으로 밀어나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빠져나오면 멍들거나 피가 나지 않는데, 이게 보면 이제 침이 들어갈 때 살을 삐집고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조금 멍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침 꽂고 나서는 손이 아무리 움직여도 아프면 안 됩니다. 침을 꽂아 놓은 환자가 막고 있는 상태든지 어떤 상태든지 거기서 움직여서 하든지 침을 꽂고 있는데 손이 땡긴 거라 아프다 하면은 이거는 그저 이미 살을 물고 있다. 물고 있으면 무조건 혈관이 터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환자는 보통 참거든요. 그냥 원래 이래 아픈갑다 아니면 납떡거리고 이래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피가 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침을 이렇게 보살만 일반 보살만 하면 모르는데 두경보살을 하면 오랫동안 너무 꽂고 있다 보면 피가 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문제는 안 돼. 가능하면 안 나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피가 났다 해서 그때 이제 문제대로 피 날 때 여러분들 빨리 피를 먹게 해서 비비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멍이 더 들어요. 가만히 놔두면 혈관이 쑥 내려갑니다. 부풀어 올랐다 해서 자꾸 비비고 눌리고 하면 더 시커머지니까 그냥 빼서 그냥 살짝 닦기만 하고 놔두면 괜찮습니다. 돌팔이 소리 좀 들어도 못 듣겠습니다. 아니, 보살을 해도 어떤 데는 피 하나도 안 나고. 그거 잘 된 거죠, 사실. 어떤 분은 빼면 피가 조금 나고. 예, 어떤 분은 많이 나고. 피 안 나게 하는 게 사실은 안 나면 제일 좋죠. 그렇게 안 나게. 쉽지 않으니까. 저도 매일 저녁에 저도 침 놓는데 침 빼면 피 철철철 납니다. 그냥 철철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피가 나야 좋으냐, 침을 뺐을 때 안 났을 때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하면 대박이죠. 예. 좋은데. 아니, 결혼식 날 비 오면 좋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겁니다. 침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네. 치료되는 걸 아픈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꾸 거짓말하면 어디가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맥을 조금만 다른 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침 놓고 나서 여러분 당연히 뭘 합니까? 침 꽂고 나서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의학, 의료 치료,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치료한 즉시에 효과 유무를 확인하는 의학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수지침이 유일할 겁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당장 주사 맞고 나서 괜찮은지 보세요. 안 하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빠른 주사도 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약 먹고 기다려야 되고 치료받고 기다려야 되고 수술하고 깨어나야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지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수지침이 부작용이 없느냐?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왜 부작용이 없다 이야기하면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평인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가치인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글로 배우고 강의로 배우고 목표로 배우고 이래서 당연히 침 꽂으니까 맥이 차이 나던 맥이 좋아지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가치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가치라고 하는데 저 가치를 추구하든 안 하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저 평인을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하면 저거 다른 수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어떤 수술을 하든 뭐라도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있느냐? 없더라. 이제 저는 비록 유선이지만 제 측정기로는 그게 디지털로 충분히 가능하죠. 크고 작기가 크기에 변화되는 게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인의 의미가 뭐냐? 평인은 완전한 휴식입니다. 평인자는 불병자라 했거든요. 불병자. 평인은 평인자, 불병자. 평인인 사람 병이 안 드는 사람이다. 병인수로 낫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내경이야. 그러니까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유토피아 마지막에 단계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원래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틀림없이 이야기해놨거든요. 그 평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 평인이 이게 뭐냐? 완전한 휴식이다. 제가 두경요법 처음 이야기 드릴 때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묻고 답이 뭐였습니까?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완전한 생명은 뭐라 했죠? 자연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라 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자연과 똑같아야 되는데 자연스러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연스러운 것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연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과 떨어져 있으면은 부자연스러운 건데 자연과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자가 호흡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누가 호흡을 해줘야지 그걸 자연스러운 거죠.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을 때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을 때는 자기가 호흡 안 해도 자기가 안 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도 어디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이면 그건 사람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닌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는 뜁니까? 심장은 뛰어요. 심장은 뛰는데 호흡은 합니까? 안 합니까? 물속에 있으면 호흡 안 해요. 호흡은 하지 않고 심장은 뛰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살아있을 때 자가 호흡하지 않는 거. 이걸 바로 숨쉬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숨쉬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이것이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어요. 야, 어떤 숨을 쉬나 그럽니다. 쉰다는 건 움직인다는 겁니까? 안 움직인다는 겁니까? 움직이면 뛴다 그러든지 걷는다 그러지 쉰다 안 그러거든요. 숨을 쉬나 그래요. 숨을 쉰다고 합니다. 숨을 멈춰야 비로소 사는 겁니다. 참 이걸 휴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렵고 내가 썼는 거지. 휴식이죠. 예. 숨을 쉬는 게 휴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가호흡을 스스로 숨을 멈췄을 때 누가 완전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야, 심장 뛰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 안 하고 숨 쉬나 보라 그래. 쉰다는 얘기는 움직이냐 이거 멈춘 건데 완전히 살아있냐 완전히 자연스럽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인지맥이라는 것은 완전한 휴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인지맥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평인지맥은 으그러지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엄마 뱃속에서 탁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앙 하고 우는 순간 그때 스스로 호흡이 튀는 순간에 뭐가 되냐 그때부터 불안전하게 계속되는 거죠.
그 상태를 어디로 완전한 휴식이 돼야지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살아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쉬면서 그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게 그 복원시켜주는 단계가 그게 평인지명이다. 그래서 2500년 전 황제내경에 왜 평인의 의미를 사시하고 다 맞고 사시사철과 다 응하고 음양의 유효부족, 음양이 남고 부족한 게 없고 병이 있어도 병이 없는 자, 이 사람을 평인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연물 하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인이, 그래서 우리 음양맥진을 가지고 평인지명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단계, 완전한 휴식의 단계, 그 완전한 휴식의 단계를 계속해서 한다면 보통 보면 치매가 오면 도대체 어디로 이 사람이 튈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할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린 애들.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른다.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 원래대로 계속 만들어주는 게 대뇌를 어떻게든지 간에 평인지명으로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다면 그 평인지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데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침 놓고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평인지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의침의 이 원리를 가지고 기맥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 수지침의 방법은 이제 침을 꽂거나 봄을 붙이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더 쉬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덜 아프고 안 아프고 간편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 원리만 갖다는 똑같잖아요. 천도라는 것은 천도를 마친다 했는데 이 천도라는 것은 과거의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제일 최첨단 기구가 뭐였겠습니까? 2500년 전이니까 철기 시대가 막 들어서기도 전이겠죠. 쇠를 청동기 정도로 쓸 텐데 쇠가 만들어지기 전에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고구려 전 이래 되겠네요. 그죠? 고구려 전 시대니까 고구려 때도 뭐 바로 철기 시대이 아니었어. 거의 청동기 시대 이때 됐으니까 그 청동기 철이 귀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이 최고의 기계가 바로 이게 기계가 침이나 철 아니었겠네, 그죠? 그 당시 최고의 기계 기술 이것들이 하이테크 첨단 시스템이 침이었으니까 이 침 기술이 하늘에 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의 하이테크 기술에 맞는 치료법들이 그게 천도가 대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침도 전기가 통하고 디지털도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이 방식이 우리가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은 생체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마지막 최종이 어디에? 평인지명에 잘 붙이느냐. 근데 평인지명을 잘 만드는 방법도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누구에 있느냐. 여러분 같은 음양맥지 맥이 돼야지 손이 가능한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 평인의 의, 침의 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그러면 평인지명만 다 됩니까? 그렇진 않죠. 평인지명만 돼서 되는 건 아닌데 좀 전에 우리 김종환 선생님께서 비문증이 왔다. 그럼 비문증 여러분들은 비문증 오면 어떤 치료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선창 선생님 혹시 뭐 생각하는 게 비문증 아시죠? 날비자에 문양문자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뭘까요? 사실 조직 손상입니다. 눈에 낙막에 뭐가 붙은 게 아니라 끓긴 거겠죠. 이렇게 끓여서 끓긴 만큼 우리 마치 유리창에 수정체 유리창에 끓여서 유리창을 보면 그 그림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동공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그게 문양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이건 일단 조직 손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조직은 금세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사람 조직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안 아니고요. 이걸 먹어야 돼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럼 3끼 안에 놔둘 때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아침에 입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점심 때까지는 무조건 낫게 돼 있어요, 이제.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외부에는 모두 다 조직이 재생되는 속도가 필요한데 그 속도만큼은 기다려줘야 된다. 조직 회복 속도. 조직이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조직이 빨리 회복되려면 우선 일단 새 집 지으려면 헌 집을 뜯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상처난 조직의 뭐부터? 청소부터 돼야 된다. 상처난 조직의 청소를 뭘로 해주는 거죠? 대식세포, 백혈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파절 조절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임파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파절 조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새로운 조직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은 생길 때 뭐가 해요? 피가 많이 가서 그 조직을 형성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를 많이 보내주는 게 무슨 치료법이죠? 그 해당 부위에 표적 부위에 피를 많이 보내주는 게 그 산후점입니다. 그 산후점.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 결국 반복하면서 조직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죠. 일반적인 우리 외부의 신체 조직, 피부 조직들 같은 경우는 외부 조직이든 내장 조직이든 이게 조직이 새롭게 상처를 완전히 다 받았을 때 재생되는 속도를 한 80일 정도 이야기해요.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그 괴사된 조직들을 전부 다 딱지가 앉아서 이걸 한꺼번에 쓸고 나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거기에 이제 속에서부터 새살이 차올라 오는데 한 이걸 60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완전히 회복하는 한 75일에서 80일 정도 된다는데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뜸을 뜰 때 뜸은 무조건 90일 뜨라라는 얘기가 그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민하고 중요한 조직들 그리고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른 조직들이 훨씬 빨리 재생되니까 입안처럼 비문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죠. 이런 원리가 있죠. 또 한 분이 또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응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부병이 생겼는데 피부가 너무 가려운데 바깥에 수포가 있지는 않아요. 수포는 없어요. 막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긁으면 벌겋게 달아오는데 온몸이 가려워서 눈도 가려워해서 막 눈이 가렵기도 하고 온몸이 가려워서 아주 식겁을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목욕탕에서 이제 세신사 몸 아주머니가 이제 몸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그분이 좋다고 하면서 꿀에다가 그 밤 안쪽 껍질 있지 않습니까? 털 있는 거. 율피, 털 있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꿀에 절여서 절인 꿀에다가 그걸 절여갖고 그걸 온몸에 막 발라주더래요. 그걸 2번씩인가 3번씩인가. 발라보셨습니까? 백짓을 당한다. 네? 백짓을 당한다고. 그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제가 내야 되는데 그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발랐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가려워서 한 3달 됐다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약도 많이 주사도 받고 몇 번을 받고 약도 먹고 속만 베고 아직도 변함없이 계속 막 눈도 가렵고 그렇게 이제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안 대표님 혹시 뭐 이렇게 무슨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알레르기도 나옵니까? 알레르기 같은 거 피부에 이렇게 계속 발진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아니고. 또 그건 아니고 그냥 막 가렵긴 했는데 긁으면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참으면은 또 가만히 있긴 하는가 봐요. 이유가 뭘까요? 제 앞에 앉아 김정은 한번 말했죠. 꿀을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서 꿀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꿀하고 방울피하고 안 맞는 거. 식품성분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느낌에 뭡니까 밤 껍질이 피부에 알러지를 느낄 것 같아요. 알러지 유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다가 꿀이니까 이 꿀은
아무리 꿀이 좋아도 꿀에 빠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발랐다는 얘기를 거꾸로 말해서 보면 꿀에 빠진 거거든요. 너무 피부 쓰는 모르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으로 먹는 게 흡수가 빠릅니까? 피부약이 빠릅니까? 피부. 왜 사람이 입으로 먹어야 되느냐 하면 입으로 먹었을 때 인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으로 먹었을 때. 입안에 편도가 있고 입안에 계속 여기에 그다음 위산이 있고 이런 비위가 있고 이래서 입으로 들어올 때 씹어가면서 뭐냐면 뇌가 뭘 한다? 이게 내 몸에 안 좋은 것 같으면 뇌에서 거부 반응을 해서 뱉어내기도 합니다. 또 설사 뒤갔다 그러면 어떡입니까? 위장이 뒤집어서 또 토안을 내기도 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설사로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들어가서 압축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분해돼서 혈관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모두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그나마 입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입을 통하지 않고 어디를 갔을 때 주사 맞을 때 어디로 가면 혈관으로 바로 가기가 제일 위험하죠. 혈관 제일 위험. 독약은 먹어서 잘 안 죽어요. 토해내면 되니까. 주사 놓는 게 제일 빨리 죽듯이. 그만큼 흡수가 빠른 게 또 뭐냐? 피부입니다. 흡수가 빠른 게. 피부에 바르면 위장 안 통하고 어디로 가는 거니까. 결국 혈관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꿀을 어디서 먹으면 그분은 꿀을 하루 만에 꿀을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온몸으로. 온몸으로. 그것도 무슨 천연꿀만 먹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뭐 밥꿀도 아니고 밥껍질 꿀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걸 판단했을 때 뭐가 많이 상했을까? 오행으로 간 토가 상했겠죠. 단맛 예. 비장일 수 있고 위장일 수 있는데 일단 꿀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오미는 일단 단맛 아닌 거죠. 단맛이 워낙 몸에서 모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 단맛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마침 지금이 언제나 봄이고 토의 관리는 누구죠? 목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신맛. 그렇죠. 신맛이 나는 지금 봄에 뭐가 있습니까? 미나리. 그래서 미나리 해독작용이 좋죠. 일단 미나리 좀 많이 잡수라. 미나리가 신맛이 나. 봄에 나고 목의 성질이 강하니까 일단 해독도 잘 되고 일단 미나리 잡수라. 내가 잘못했어. 그 미나리 바르라 할 걸 그랬어. 내가 바르라 이미 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뭘 치료했냐면 맥은 지금 그게 맥으로 나타나진 않겠죠. 3개월 정도 지났고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맥이 나타나는데 맥을 봤을 때는 맥은 그때 말해 지금 간실도 있고 이쪽에 삼초실인가 소장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쪽에 삼초실 나타나 우측에 삼초실 나타났는데 이 삼초실은 이때는 3초로 보면 된다 안 된다? 피부는 뭡니까? 그쵸, 피부는 폐. 여러분 책을 잘 보시면 폐실은 총구 몇 성이죠? 삼성. 총구 삼성이 나타날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폐실맥은 뭘로 나타나냐면 삼초실 소장실로 대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초실 소장실을 보면 항상 뭘 의심하라? 폐실을 의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배웠다고 할 수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관 선생님 들은 적 있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못 들었는데. 폐실은 폐실로 나타나는 것보다 삼초실 소장실로 나타나는데 이분의 맥이 바로 폐실을 의심할 수 있는 맥이었죠. 이쪽은 간실은 그대로 간실인데 문제는 그러면 간사법을 쓰고 폐사법을 쓰긴 하겠지만 그 폐사법을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아까 뭐가 상했다? 토가 많이 들어갔었다. 그래서 모든 폐를 살 때도 오수열에
목화토, 토자리를 무조건 사합니다. 간 자리에도 오수열에 뭐다? 간, 토. 만약에 보할 자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태를 사했으니까 간을 보한다. 아니면 방광을 보한다. 보할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어디 자리에 보하겠습니까? 오행에. 목을 보하겠죠. 목을 보하겠죠. 이렇게 신경을 부쩍 써서 첫날에 침을 놓으니까 그날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틀 뒤에 또 오셨는데 그 이틀 뒤에 올 때 내가 일이 워낙 바빠갖고 침은 빨리 놔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처럼 계산을 많이 못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맥은 아주 잘 돌려서 보냈는데 또 이틀 뒤에 오셔 주말을 지나와서는 첫날은 되게 좋던데 또 요번에 어제는 아주 고생했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말씀을 그럴 수 있을까 이라고 했는데 속으로 야 참 귀신보다 더 잘하는구나. 내 마음이 싹 들킨 것 같아서 신경은 조금 무섭던 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구나. 다시 이제 아까 오수열의 오행까지도 계산해서 침을 놓고 나니까 눈 아픈 것과 싹 이제 증상이 완전 회복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맥도 중요하지만 아까 비문증이라든지 조직의 성질, 조직의 해부학적 상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필요하고요. 때로는 아까 꿀 같은 성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좀 항상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평인지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목적은 평인지맥만 만들어서 무조건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평인지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그 증상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유 있게 침을 놔야 된다. 이유 있게. 이유 만들어서 침을 잘 놔야 된다. 무조건 기계적인 평인지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봤자 절대 오래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증상에 맞게끔 놔야 되겠다. 책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고 11페이지 내과 대뇌 이 앞에 그 태극과 대뇌 부분 여러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주역의 8개 개상 정도는 요 의미까지는 여러분 한번 몇 번 그려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뇌는 보이지 않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신경과 혈관, 기관과 조직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대뇌가 주는 메시지를 인식할 수가 없죠. 빙산의 일각이라 일컫는 인간의 의식 때문인데 이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대뇌가 매 순간 전달할 정보를 알 수 없다. 대뇌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바로 맥인데요. 대뇌가 보내주는 이 시그널이 맥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장의 맥박이 아니라 대뇌의 맥을 말한다. 대뇌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바로 목인데 이 목을 통해 대뇌 혈관들이 지나가고 좌측과 우측에 나란히 앞뒤로 한 쌍씩 있다. 목의 앞쪽에 있는 총경동맥과 뒤쪽에 있는 추골동맥. 이 동맥의 각종 비율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맥이다. 맥은 바로 대뇌의 메시지로서 맥을 이해하는 것은 대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총경동맥의 진단 부위는 경동맥 중앙 부위인 부돌 위치이고 추골동맥의 진단 부위는 동맥 분지를 따라 내려온 요골동맥 손목에 위치한 중수 부위이다. 넘어가셔서 소문 음양 변론편에 삼양제수, 삼음제수, 소위, 일야, 두위, 인형, 수위, 두구라 적시되어 있고 세 개의 양은 머리에 있고 세 개의 음은 손에 있는데 비로소 하나다. 머리라 하면 인형을 말하고 손이라 하면 기구를 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차이가 있고 이 수지침의 음양맥진법은 맥진 위치로서 인형과 기구의 의의를 발견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총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대뇌 혈류량의 비교를 통해서 이 부돌이 성대할 때 양증, 육부의 병이고 추골이 성대할 때 음증, 육장의 실증으로 판단해서 처방하는 수심 핵심 이론이다. 내경의 삼양제도, 삼음제도, 소위 일야에서 언급된 삼음과 삼양은 천기, 즉 육기의 개념으로 거름, 소음, 세음,
소양태양 양명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수지침의 음양맥진법은 육기의 개념이 미비하다, 아니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단지 1, 2, 3성, 4성, 5성 등 12장부의 실증장부만 구분하는데 더욱이 처방법에 있어서 오행의 이론을 중심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음양맥진법의 원리는 육기의 개념에서 발생했고 오행 중심의 학문으로는 음양맥진을 이해할 수도 적용시킬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맥은 경맥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행과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맥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맥입니다. 왜? 경맥을 통해서 맥의 대뇌의 메시지를 맥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되는 통로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경맥이기 때문에 12경맥은 오행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행 중심의 학문으로는 음양맥진을 이해할 수도 적용시킬 수도 없고 오행 개념을 통해서 심포와 삼초는 형태가 없는 가상의 장기라고 해서 심장과 소장과 동일하게 하에 적용을 시켜 사용했다. 심장의 군화와 심포의 상하는 지극히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음양맥진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두경요법을 통해 오행과 육기를 완전히 구분해서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12경맥의 유주와 생명 3요소의 원리를 밝히고 전인적이고 심신합일의 치료법으로 두경요법의 원리와 방법을 밝히는 바이다. 성대 차이 또한 흉부맥과 부돌맥의 혈류량의 굵기와 강도, 주관적 감각을 통한 조맥과 평맥의 구분에 의한다고 말한다. 혈관의 굵기는 총경동맥이 요골동맥보다 당연히 굵고 굵기를 비교한다면 절대 요골동맥인 총구맥이 총경동맥인 부돌맥보다 굵을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조맥과 평맥의 구분은 객관적인 진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양이다, 굵기다. 여전히 지금 음양맥진 지금 음양맥진 법의 학회에서 유태과선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굵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굵기는 저도 여기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부산대 박규현 박사님 요즘 활동이 없으면 그분도 자기도 20년을 학회에 있었는데 여전히 굵기는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학술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계시는 데서. 이 굵기를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총경동맥의 굵기는 아무리 굵어도 아무리 작아도 여기는 7mm에서 8mm 되는 것이고 이 요골동맥은 아무리 굵어도 2mm, 3mm를 넘어서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굵기가 이게 비교가 되는지 본인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자기는 맥진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TCD 초음파를 가지고 혈관을 측정해서 그 초음파의 진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굵기가 아니라 혈관의 굵기가 아니라 그 혈관 포인트를 지나가는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굵기가 좁아졌다는 것이고 좁아졌다는 게 좁아진 만큼 뭐가 빠르다? 압력이 세진다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은 여기 하나 있어요. 심장은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서 피를 보내면 이 압력은 온몸에 똑같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는 속도가 거의 똑같아질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기는 머리가 좀 늦어질 수 있고 가까운 데는 여기는 더 빠르게 치겠죠. 대신에 먼 만큼 뭐가 있습니까? 혈관의 굵기는 좁아지겠죠. 그래서 혈관이 점점 갈수록 심장과 가까운 혈관은 굵고 심장과 먼 혈관은 가늘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장과 가까운 데서 있는 이 혈관이 가늘고 심장과 먼 곳에 있는 혈관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초 쪽에서는 혈관의 압력이 떨어져서 피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또 심장과 가까운 데서는 혈액의 양은 많은데 굵기가 좁으니까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혈관이 좁아진 것 같아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손목과 이 목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럼 속도가 압력이 같으면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왜 하필 여기와 여기만 속도가 다르냐 이거죠. 바로 그것을 대뇌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차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 속도가 이쪽이 빠르다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고 중요한 것은
조절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냐? 되더라. 그러니까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으면 이쪽이 속도가 빠르고 이쪽이 늦으면 빠른 쪽을 낮추고 느린 쪽을 올려주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혈관의 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자재로 줄이고 늘렸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혈관을 특정 부위의 혈관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 이건 더 대단한 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뇌의 대뇌 호르몬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대뇌 호르몬에 뭘 나오게 된다? 늘리려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되고 줄이려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나와서 원하는 위치에서 커져야 되거든요. 딴 데 가서 커지면 안 되거든. 정확한 위치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능하다. 이 심오한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좀 재밌게 하자 했는데 오늘 크게 재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코로나가 심해서 함께 서로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임상을 할 수가 없어서 고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수기법과 임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안 되는 말과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재밌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배운 산이 보이는 호텔 뷰를 마운틴 뷰, 바다가 보이는 건 오션 뷰, 네가 보이는 건 알러뷰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치겠습니다. 그게